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하면서 제 계좌도 다시 크게 상승했는데요. 미국 직투 계좌는 7천만 원 수익까지 오르며 하루 만에 1천만 원 이상 수익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국내 계좌 역시 47% 수익률과 550만 원 수익 중이며 환차익과 웅줍 시즌2 계좌까지 다시 제 총 수익은 1억 정도가 되는 듯합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는 우리가 딱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타이밍 웅줍을 하자마자 다행히 반등해주는 모습이 연출되었는데요. 특히 하락을 주도했었던 빅테크와 반도체가 크게 상승하며 나스닥이 무려 2.2%나 급등한 하루였습니다. 자, 금일 맵을 살펴보면 올해 처음으로 보는 초록초록한 맵입니다. 특히 애플은 최근 크게 급락했었는데 다른 기관들의 매수 리포트가 나왔고 비전 프로 출시 소식이 겹치며 2.4%나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빅테크, 반도체 기업들도 2% 정도 상승한 하루였는데 오늘의 특징주는 무려 6%나 급등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6%나 급등하며 역사적 신고가를 또 찍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럴 때 엔비디아 횡보할 때 그때 살걸 이라는 껄무새를 입에 달 텐데요.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올랐나 살펴보니 새로운 GPU RTX 40 시리즈 슈퍼를 공개했습니다. 현재 반도체 기업들은 모두 중국 수출 제한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이 수출 제한에서 벗어나고자 엔비디아는 최상위 모델 4090의 하이 모델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수출로 인한 매출도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과 이게 기존 4080 모델보다 훨씬 성능이 좋다고 알려졌기에 역시 엔비디아가 독보적이다 라는 독보적인 혁신 기업이라는 생각에 매수세가 크게 쏠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거기다가 현재 호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암젠과 손잡고 슈퍼컴퓨터를 구축한다고까지 발표했는데요. 암젠과 엔비디아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서로 협업을 통해 신약을 위한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고 있다 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현재 AI, 자율주행, AR, VR 등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 신약 분야까지도 엔비디아가 손을 뻗는다? 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올해 CES에서 컴퓨팅 기술력이 집약된 컨슈머와 AI 기술 발전으로 주목받는 자동차 그리고 로보틱스에 초점을 맞춘다고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가장 AI 분야에서 대장으로 꼽히는 만큼 우리는 이 엔비디아가 바라보는 향후 미래 이걸 우리가 좀 공부해야겠죠. 일단 컨슈머부터 살펴보면 엔비디아는 PC에 AI가 탑재되는 시대가 열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매우 혁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죠. 우리도 이제 지금 챗 GPT로 맛보고 있죠. 이건 맛보기일 뿐 향후 AI가 PC와 모바일, PC 등 모든 전자기기에 탑재되고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이 엄청 달라질 것이다 라는 미래를 투자자로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자동차에 대해 요약해드리자면 엔비디아는 이 자동차 업계가 현재 엄청난 지각 변동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엔비디아 옴니버스로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등 자동차의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는 플랫폼을 구상합니다. 미래 자동차는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마치 또 하나의 집과 같은 인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지만 통찰력이 없는 저는 좀 더 공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보틱스로는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플랫폼 엔비디아 아이작이 있습니다. 이 역시 플랫폼으로서 비용 절감, 개발 단순화를 할 수 있고 결국 스마트 로봇 공학을 더 발전시키는데 이 AI가 사용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저처럼 통찰력이 좀 부족하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나스닥과 반도체 장기 투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혹시 모를 기회를 위해 공부는 지속적으로 해야겠지만 말이죠. 자, 이런 호재들 때문에 엔비디아는 무려 6개월 동안 박스권이었는데 이 지루한 기간 조정을 거친 후 드디어 어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경신해 주었는데 후세 추종의 대가로 불리는 마크 미너비니는 아까 트위터로 엔비디아를 매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상승이 평소와는 다르다고 말한 것이죠. 이는 참고만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지난주와 다르게 증시에 호재가 엄청 많이 보이죠? 지난주 일주일 동안 웅덩이를 파주었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줄어든 것을 주가 하락으로 일정 부분 반영시켰을 겁니다. 물론 다시 더 하락할 수도 있지만 웅덩이를 만들어주고 일단 잠시 쉬어갔죠. 그러나 아직 모든 과열을 시키진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웅덩이를 만들어주었음에도 여전히 공포지수를 보면 과열을 나타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웅덩이 매매법 원칙이 있죠. 결국 기다리니까 20일선에 닿았고 저는 원칙대로 소액 분할 매수를 했고 멤버십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드렸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바로 반등을 시작해 주었는데요. 만약 이대로 오르면 우리는 웅줍했으니까 다시 21선 터치를 기다리며 즐기면 되고 만약 일시적 반등이었고 다시 하락한다면 61선 2차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자, 지난주 증시가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랐던 건데 아무래도 이 3월 금리 인하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망이 하락하는 동안 주가에 이 부분을 반영하며 하락한 건데요. 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들의 발언을 듣고 힌트를 찾아볼 수 있겠죠? 먼저 미셸 보우먼 이사입니다. 매파로 불리는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지금 기준금리는 충분히 제약적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면 금리 인상을 해야 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지속되어 2%에 가까워지면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라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뻔한 소리를 했죠. 또 라파엘 보스틱 총재도 발언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 둔화가 2% 목표로 가고 있지만 아직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시기상조다 라는 똑같은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3월 금리 인하 기대감과는 다르게 3분기의 첫 번째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리 로건 연은 총재의 발언입니다. 매우 중요한 발언을 했다고 보는데요. 바로 연준은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춰야 한다 라는 발언을 해준 겁니다. 슬슬 금리 인하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슬슬 양적 긴축 속도도 늦추려는 느낌도 듭니다. 즉 연준의 긴축이 정말 막바지 그 어딘가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로건 총재가 왜 양적 긴축 속도를 줄이자 라고 말하는지 살펴보니까 현재 유동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잉여 유동성을 나타내는 영래포 시장의 금액을 살펴보면 작년엔 이게 무려 2조 달러 정도였는데 벌써 현재 7천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치 금리 인상 속도를 줄였던 것처럼 양적 긴축 속도를 줄이자는 것과 비슷합니다. 더 이상 시장이 놀라지 않게 말이죠. 그리고 어제 발표된 미국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은 2020년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인플레 기대치가 낮아지면 인플레이션 둔화에 좋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왜냐면 더 오를까봐 미리 구매하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더 쉬운 예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자동차나 노트북이 좀 오래돼서 곧 바꿔야 하는데 만약 이게 앞으로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으면 지금 좀 무리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쌀 때 구매하겠죠?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지 않고 계속 반등하는 악순환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연준이 이 소비 심리를 줄이려고 강하게 나오는 거다라고 강조드려 왔는데요. 다행히 현재 이 인플레 소비자 기대가 확실히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로 연결되는 호재 재료겠죠. 사우디가 아시아 석유 판매 가격을 낮추면서 국제 유가가 5% 정도 급락했습니다. 유가의 급락 역시 인플레이션 둔화의 호재이며 이는 금리 인하로 연결되는 재료겠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살펴보았을 때 그리고 현재 발표되고 있는 긍정적인 인플레이션 관련 뉴스들을 보면 인플레이션만 잡히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증시는 엄청난 속도로 금리를 올렸고 현재 드디어 동결 상태로 보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올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고 주가가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뭐냐를 살펴보면 결국 연착륙이냐 경제 위기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되어 경제가 연착륙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증시는 강세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망설이다가 결국 경제가 무너져 침체로 빠지게 되면 증시는 다시 하락장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이걸 고금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일단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를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4%까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달러 인덱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역시 증시와 국채금리 그리고 달러는 웬만하면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당분간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해야 할 듯하니 매일 영상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엔비디아와 함께 시장을 놀래킨 재료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올해 반감기라는 호재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작년부터 엄청 상승한 자산인데요.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그 외 다른 ETF 상장을 앞둔 기업들이 너도 나도 이 비트코인 ETF 시장에서 시총 1위 선점을 위해 모두 수수료를 엄청 낮추는 것으로 수정 제출하고 있다는 뉴스가 어제 엄청 나왔습니다. 즉 사실상 현물 ETF 승인은 확정적이고 결국 여기서 시총 1위를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시장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출시 6개월은 수수료 무료다. 이거부터 0.2%로 파격적으로 낮춘다라는 수수료 전쟁이 어제 엄청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이 엄청 핫합니다. 저 역시 확률적으로 좋을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핵심은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저는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 위 아크의 심사가 곧 최종 마감 기한입니다. 여기서 저 최종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무조건 승인이냐 불가냐 라고 확정 답변을 내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승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 1월 첫 매수는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당연히 멤버십 텔레그램에서는 모두 실시간으로 공유드렸는데요. 저는 불타기 추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작년쯤인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500만 원 정도 소액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월 초에 500만 원 불타기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1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으며 주식, 현금 등 금융자산 비중의 약 3% 정도를 차지합니다. 현재 수익률은 25%이며 약 260만 원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전 아무리 코인이 급등하더라도 제 포트폴리오에 최대 10%를 넘기진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잘못된 실수로 자산을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워렌 버핏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겁니다. 라는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정말 잃어도 상관없는 정도의 돈을 넣었습니다. 오르면 좋고 포모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절대 비트코인에는 너무 많은 비중을 가져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잘 되면 너무 좋으시겠지만 반대로 이런 변동성이 큰 불확실성 자산에 너무 많은 비중을 넣고 돈을 불리다가 나중에 딱 한 번만 잘못 투자해도 그대로 모든 돈을 다 날리기 때문에 부디 대부분의 돈은 확실한 우상향 자산, 미국 주식으로 모아가시고 소액 자산 배분, 포모 방지용으로만 비트코인을 조금만 가지고 있기를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항상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이나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욕심부리면 오히려 부자가 되지 못하고 돈을 잃는다 라는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레버리지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항상 현금 비중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레버리지 ETF는 그래서 웅덩이에서 줍줍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ETF는 아무 때나 고점에서 막 매수하면 잘못하면 소중한 돈을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인 웅덩이 매매법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간을 활용해 버텨내 보이는 거죠. 이 고금리도 버텨내고 하락장도 버텨내고 경기 침체도 버텨내고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